미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고에서 입시 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국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 입시를 처음 시작하려는 입문 학생들 혹은 현재 이제 미래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고1,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주식사 게시판에 공지를 했고요. 그 올라온 질문들을 토대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학생은 수도권 대학 중에 정시인데 학생부나 출결을 보는 대학 좀 걸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립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건 2023학년도 올해 입시까지만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현재 고2 기준 2024학년 내년 입시부터는 정시 모집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출결이 포함되는 내용은 올해 입시 기준이에요. 올해 수시에서 만약에 모집 인원을 충원을 다 못했을 경우에 정시 모집으로 2월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게 되면 출결 점수가 들어가요. 근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2월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반 학생이라면 이 걱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 내년 2024학년도부터 선발을 할 때는 수시 모집 일단 없어지고 정시 모집만 선발을 하는 데다가 출결 점수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홍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정시 모집에서는 출결 점수를 반영하겠습니다. 몇 프로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거론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3배수에서 4배수를 걸러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능 성적과 서류 성적만을 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데 이 서류라는 것이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죠. 이때 이제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출결 점수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보실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지대한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출결 점수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미인정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병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수에는 크게 전혀 지장이 없고요. 미인정 요 경우에만 감점제로 일반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아닌 홍대 같은 정성평가를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들은 알고 계세요. 가령 이제 3학년 2학기가 돼서 일반적으로 미인정 결석이 수두룩한 경우에는 대부분 실기학원 때문이라는 걸 사정관님들도 알고 계신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 외적인 경우라면 본인이 최대한 이제 결석을 안 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된다면 결석에서 오는 감점을 감안하고 나머지에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석 점수에 대한 감점이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셔야 돼요.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부를 보는 대학,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보는 대학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상위권 대학에서 대표적인 학교는 국민대밖에 없어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할 때 국어, 영어, 교과 성적만 반영하게 되고 30점 만점에 21점의 기본 점수가 제공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커트라인보다 상위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내신이 9등급이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값은 본인 수능 성적을 토대로 학생부 성적을 판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대학은 세종대 그리고 용인대, 비실기 정도 독특하게 수능을 보지 않는 평택대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네요. 수시에서 다단계 전형 학교들이 몇 개 있던데 내신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전 과목을 다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다단계 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1단계에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 통과자를 걸러내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치는 그런 이제 전형 방법을 택하고 있는 대학들인데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대학들을 먼저 이제 상위권 대학하고 그 차순위 대학을 좀 구분을 해보면 상위권 대학은 서울 과기대,
그리고 숙명여대. 이 두 대학이 일단 내신에서는 가장 높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기대나 숙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 대학들이 사실상 뭐 수학이나 과학 성적까지 굉장히 월등해야 되는 학교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과기대와 숙대 기준 국영사가 2등급 초중반 안에가 들어오면 이제 상위권학과를 쓸 수 있는 안정권이 되겠고요. 만약에 2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하위권학과인 뭐 도예나 뭐 금속 그리고 공예 관련된 쪽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위권 미대를 진입하시려고 한다면 최소 못해도 국영사 기준 3등급 이내의 내신 관리는 하셔야 돼요. 나머지 그보다 낮은 학교들을 쓰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 차순위 학교로는 단국대, 죽전 캠퍼스, 인천대, 그리고 뭐 중앙대, 한양대 응용미술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버전으로는 뭐 용인대라든지 인천 가톨릭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대학들 또한 지원을 가능하게 만드시려면 내신은 적어도 3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독특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여기서 이제 두 대학이에요. 단국대 죽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가 그렇게 낮은 대학은 아닌데 수시에서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그 때문에 이제 내신이 조금 커트라인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데 이게 매년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는 3등급 대 후반대 정도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통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 뭐 패션이나 도예 같은 경우는 4등급 때도 합격하는 사례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하나의 뭐 틈새 시장으로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양대 응용미술교육학과는 내신 성적만을 보는 학교가 아니죠.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단계를 통과자 가를 걸러내기 때문에 내신과 플러스 비교과 활동까지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2등급 대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는 점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학교들 말씀드렸던 중대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3등급 중반 이내는 내신값이 나가줘야지만 제일 낮은 학과라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판독하기 편한 기준 커트라인은 3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판단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좀 묶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 스케치를 뜰 때마다 바닥에 놓고 보면 형태가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어색해요. 너무 그래서 맨날 혼나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형태는 영원한 숙제이죠. 영원한 숙제인데,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내과학자가, 인지심리학자가 해준 말인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서 많이 써먹고 있어요. 우리 뇌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우스를 딱 봤어요. 그래, 마우스 이렇게 생겼네. 하고 이 뇌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마우스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시물을 보지를 않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끝까지 형태를 안 틀리려면 계속해서 내가 제시받은 제시물 이미지나 실물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내 그림과 비교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판독할 수 있다. 제일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게 첫 번째는 비례입니다. 닮게 그린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너 미술을 한다며 내 얼굴 한 장 그려줘. 근데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닮게 그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데 초등학생한테 유치원생한테 뭐 친구 얼굴 그려봐, 엄마 얼굴 그려봐. 그러면 고민 안 하고 쓱싹쓱싹 그리죠.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그리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엄마, 내 친구와 똑같이 그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한데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입장에서 형태가 똑같아, 비례가 똑같아야 된다는 이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비례를 체크하셔야 돼요. 가로대, 세로, 혹은 뭐 폭대, 두께는 어떤 비례를 갖고 있는가. 이 비례를 자꾸 체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형태가 굉장히 복잡한 사물들은 사실상 어디가 틀렸는지 평가자 입장에서도 쉽게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한데 형태가 굉장히 단조로운 사물들, 이런 도형들이 오히려 틀린 것이 쉽게 보이기 때문에
간단한 도형일수록 훨씬 더 형태에 민감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또 이제 붓질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붓질과 관련된 어떤 팁들을 조금 알려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만들었던 제작 영상을 같이 이제 참고하시면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학생들한테 있어서 첫 번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농도 조절입니다. 기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물감을 채색을 하는데 저울을 갖다 놓고 물감들 물량을 이렇게 달아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최적화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을 먼저 드린다면, 일단은 물과 물감의 기본적인 원래 정량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1이 들어가면 물감도 그만큼 1이라는 양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초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그걸 맞추기가 좀 어렵다면 물량을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물감을 거의 뭐 되직하게 쓰다 보면 오히려 붓이 뻑뻑해서 안 나갈 정도, 이런 정도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1대1에서 1대1이 아닌 뭐 1대 0.8 정도로 물량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초보 단계 학생들한테는 제가 물감을 직접 짜서 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또한 넓은 면적을 바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면적을 조금 바를 때야 팔레트에서 금방금방 풀어서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넓은 주조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물감을 직접 짜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농도 조절도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농도 이외의 팁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면적, 한 어떤 개체를 바를 때 굉장히 다양한 톤을, 특히 이제 곡면일 경우에 여러 단계로 톤을 나누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입니다. 가령 이것도 굉장히 이제 커브감이 있는 어떤 그런 사물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말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톤 차이가 다다다닥 드러나진 않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같은 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톤을 여러 단계로 나누지 않을 것을 일단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두세 개의 톤만 가지고 중간에 그라데이션만 잘 해도 충분히 양감이 잘 잡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톤을 쪼개려고 하지 말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조색 면을 찾아라. 여기 톤, 여기 톤, 여기 톤을 달리 보지 않고 크게 본다면 이 중간에 있는 컬러가 주조 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파란색 마우스냐, 짙은 파란색 마우스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주조 면적이죠. 이 주조 면적을 채색할 때 가장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주조 면적을 먼저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보다 밝은 색을 나중에 풀어서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조색 컬러가 자리매김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더 채색할 때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팁으로는 오히려 중간색을 먼저 바르고 밝은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하거나 그 위에 어두운 색을 얹어서 그라데이션 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을 보편적으로 드리는 편입니다. 스케치 관련해서 얘기네요. 이 친구는 이제 시점을 다양하게 바꿔서 그리는 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일반적으로 발달한 친구들은 이 사물의 뒷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연상하는 시뮬레이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 능력이 우월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기하동이라도 뒷면이 어떻게 생겼나를 자꾸 관찰을 해서 눈여겨서 머릿속에 담아놔야지만 나중에 그것을 비슷한 개체가 나왔을 때 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본 친구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누적이 되고 지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릴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을 많이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개체의 외곽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기하도형으로 변환시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뭐 육면체라든지 원기둥이라든지 원뿔이라든지 구로 치환할 수가 있죠. 대부분 사물들이. 물론 세잔이 얘기했듯이 모든 사물들은 이 기하도형에서 출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하도형을 먼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배치할 수 있겠죠. 가령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하도형 중에서는 그래도 직육면체에 가장 유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육면체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육면체로 설정을 해놓고 그 직육면체를 마우스로 깎아서 조각하듯이 변환을 해가면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들 쓰는 기법이 바로 이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와 금속 객체를 쉽게 묘사하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초보 단계에서 어려워하는 게 유리랑 금속이에요. 근데 반대로 익숙해지면 제일 그리기가 편한 것이 금속하고 유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속하고 유리에서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반짝거림. 대부분 유리는 굴절을 표현해야 되고 금속은 반사되는 장면을 그려야 돼요. 이 내용을 굴절이나 반사를 그릴 때 반짝이를 많이 그리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굴절이나 반사를 위한 금속이나 유리를 그릴 때는 오히려 반짝이를 최대한 배제하고 굴절이나 반사된 그 장면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일 수 있게끔 명도 조절을 신경 써라 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그리는 게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이제 톤을 여러 단계로 나누다 보면 중간에 첫 번째 발랐던 붓자국하고 두 번째 발랐던 붓자국이 서로 층을 만들어내죠. 즉 붓자국이 남습니다. 붓자국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매끄러운 질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끄러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어차피 반짝이를 넣어야 될 면은 우리가 그라데이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묘사를 하면서 그라데이션이 뭉개질 거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필요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묘사가 없는 반짝이 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중간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면에서 그라데이션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반짝이 묘사에만 치중을 해준다면 이 금속이나 투명체도 역시나 그렇게까지 어려운 표현은 아니다. 그 다음은 명도와 채도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그림을 평가할 때는 뭐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바닥에 이제 그림을 깔아놓고 본인들이 이제 서서 움직이면서 보시기 때문에 키높이만큼의 거리감에서 여러분의 그림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그림을 그릴 리가 없죠. 가까이 붙어서 그림을 그리죠. 그렇다 보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가까이서 볼 때는 차이가 분명히 느껴져요. 근데 조금씩 멀리서 떨어져 나오면 그 차이가 안 보이는 케이스가 역시 발생을 해요. 왜냐면 가까울 때는 자세히 보이지만 멀리서는 자세한 게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평가제 기준에서 그림을 이렇게 멀리서도 명도 차이나 채도 차이가 일어날 수 있게끔 판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의 기준을 여러분이 쫓아가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 또한 이 명도와 채도를 판독하실 때는 가까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 아니면 이제 또 하나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눈을 뜨고 그림을 보는 거예요. 실눈을 뜬다는 건 실눈을 뜨고 상으로 쳐다보게 되면 디테일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주로 이제 큰 느낌, 즉 뭐 명도라든지 채도가 그때부터는 차이가 나는지가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점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친구 그림과 내 그림을 비교하면서 내 주제가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지를 판독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채도 명도 조절을 하는 거는 일단 선생님하고의 내 눈높이를 맞추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의 채도나 명도 조절을 끌고 가는 이 눈높이를 맞추려면 일단 궁극적으로는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따라가 주는 게 첫 번째고 이거를 시험장에서 나 혼자 판독을 하는 훈련을 하시려면 방금 말씀드린 멀리서 보거나 실눈 뜨고 보거나 상대 경쟁자와 그림을 비교하면서 내 그림이 그만큼 돋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라 라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 하나 기준점을 잡는 거거든요. 자, 먼저 채색을 할 때 어디 부분부터 채색을 할 거냐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주제부터 시작해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빨간색 사물로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고채도로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역시나 주제이기 때문에 제일 고채도로 주제를 먼저 딱 채색을 해놓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더 연해지던, 더 진해지던 채도 차이가 나겠죠. 채도는 무조건 떨어지겠죠. 그리고 명도 조절을 주제보다는 더 밝게 해야 될지 어둡게 해야 될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항상 주제 객체, 제일 잘 보여야 되는 제일 고채도 객체부터 채색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제 이론이 따라가는데, 이제 우리가 물을 처음에 떠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물감의 어떤 채도에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한데 나중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붓을 헹구기 때문에 물감 자체도 좀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물 자체도 더러워지죠. 그러면 그 더러운 물에다가 고체도를 쓰려고 하면 역시나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체도를 채색하는 것보다는 초반에 고체도를 미리 채색해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세밀한 묘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묘사를 할 때에 제가 추구하는 묘사는, 질감을 주로 그리는 묘사는 저는 굉장히 점수 따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제 질감을 그릴 때 가령 이제 아까도 이제 나왔던 금속이나 뭐 투명체나 뭐 플라스틱이다 이러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반짝이를 누가 더 많이 그리느냐 이거에 이제 꽂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릴 게 전혀 없는 소재라면 그걸로 승부를 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구조가 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플라스틱인데도 흠집이 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이제 형태가 변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매끄러운 질감의 반짝이를 그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흠집이 났다면 그 흠집을 찾아서 그리는 거. 그리고 형태가 변형이 된 적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그리는 거. 이게 점수 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묘사는 구조를 그리는 데 있다. 그냥 그릴 게 없는 지역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릴 게 많은 지역을 잘 보는 위치에다가 놓고 그 구조를 섬세하게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점수 따는데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건국대 어떻게 가요? 건국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시 모집 자체가 없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하고 실기 성적만을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게 건대죠. 건대는 지금 이제 수능이 60%가 반영이 되고 실기가 40%가 반영되는 전형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수능 성적이 건대 지원자들, 즉 합격 기준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물론 이제 건대는 총 학과 5개에서의 성적 분포도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일 높은 커디과나 산디과, 그 다음으로 의상 정도가 자리매김을 하겠고, 그 다음 영상, 리빙 순서 정도로 성적 편차가 좀 있는데, 제일 낮은 리빙과라고 하더라도 건대 방식으로 산출을 했을 때 백분위 70%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지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높은 커디과 같은 경우에는 건대 방식으로 백분위 80% 중반대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등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냥 국어, 탐구, 영어 그냥 3개를 기준으로 3등급 마지노선, 제일 낮은 3등급이 77%죠. 3등급만 맞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70%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대를 가는 데는 전혀 낮은 과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3등급만 맞아도 되죠. 근데 4등급 맞으면 못 가느냐? 그렇지 않죠. 4등급 중에서도 똑같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4등급은 백분위 60%지만 제일 높은 4등급은 3등급 바로 미친 76%죠. 그렇기 때문에 4등급 중에서도 중간 정도, 즉 4등급, 3.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면 역시나 건대를 충분히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4등급, 낮은 4등급 학생이라도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해서 변환 점수에서 이득을 본다면 분명히 건대 방식으로 백분위를 산출했을 때 70%가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를 일단 제일 낮게 쓸 수 있는 성적대는 4등급 때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성적은 어디까지나 지원할 수 있는 이 여부를 판독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당락을 결정하는 건 실기겠죠. 그래서 건대 방식의 기초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 눈여겨볼 만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석고상이 나왔을 때라든지 본인의 손을 직접 그려야 되는 그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물들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디자인 이론에서 중요했던 통일과 변화, 강조와 생략, 기본 원리를 학습하는 거에 치중하셔서 준비를 꾸준히 하신다면 건대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변별력을 어떻게 가질 거냐. 제한된 조건 안에서 그려야 되면서도 변별력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상은 수시에 관련된 고민들을 한번 게시판에서 역시 질문을 받아보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질문을 하실 때는 현재 나의 내신 성적, 내 실기 수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시면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